왜 나만 삶을 복잡하게 사는가? 오컴의 면도날. 더 적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는 모두 많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남편 또는 아내라는 역할, 아이들의 부모라는 역할, 내 부모님의 아들이나 딸이라는 역할, 배우자 부모님에게는 사위나 며느리라는 역할 등등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러한데 사회로 넓히면 더욱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겠죠. 이 많은 역할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대신 이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싶어 욕심을 내고 지칠 때까지 노력하고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여러 역할에서 오는 이해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죠. 예를 들어 의견 차이로 인해 부모님과 아내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아들과 남편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는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이 떠오르고 신경 쓰거나 고려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느끼게 됩니다. 온통 얽히고 설켜 복잡한 실타래 같다고 느껴지는 일투성이가 되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무언가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도 많아집니다. 사적, 공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둘러싸여 사는 기분까지 듭니다.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문제들로 인해 짙게 안개가 낀 길을 헤매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휴, 모르겠다. 이런 말도 아예 입에 달고 살게 되죠. 복잡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얽힌 문제를 풀고 명료하게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한 것일수록 단순하게 보아야 하는 이유. 풍족함이 넘치는 시대, 우리는 너무 많은 선택지와 재화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사려고 할 때에도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 오히려 선택이 힘든 적이 많지 않았나요? 이런 경험들이 한 겹 한 겹 쌓이며 우리 삶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내 머릿속은 어떤 상태인가요? 푸른 하늘처럼 명쾌한가요? 아니면 풀기 어렵도록 엉킨 실타래 같은가요? 잠시 바쁜 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봅시다. 내가 머무는 공간은 어떤가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정신없이 쌓여 있나요? 때때로 우리의 마음 상태는 머무는 공간에 영향을 줍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공간도 복잡해지고 마음이 명쾌하면 공간도 깔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순간에는 잠시 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면 자신의 마음이 보이기도 합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신학자이자 스콜라 철학자인 오컴의 윌리엄입니다. 윌리엄은 경제성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많은 것들을 필요 없이 가정해서는 안 된다. 더 적은 수의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 경우 많은 수의 논리를 세우지 말라. 가설의 수를 불필요하게 늘리지 말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설이 있을 때에는 가정의 개수가 가장 적은 가설을 채택해야 하므로 논리적이지 않은 것을 사유의 면도날로 다 잘라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합니다. 오컴의 면도날은 절약의 원리, 경제성의 원리, 간결함의 원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천문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가 가장 단순한 가설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이 좋은 원리다라고 말한 것과도 같습니다. 아일랜드의 탄미주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복잡하지 않다. 복잡한 건 우리들이다. 삶은 단순하다. 그리고 단순한 것이 옳은 것이다. 때로는 어떤 전제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민낯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진짜 마음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할 때 복잡한 것들로 눈을 흐리고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결정을 미루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컴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하다면 불필요한 가정을 삼가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어떤 사실 또는 현상에 대한 설명들 가운데 논리적으로 가장 단순한 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세 철학자 존 던스 스코투스 역시 필요 없이 복잡하면 본질이 흐려진다고 말했습니다. 동일한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개의 주장 가운데 가정이 많은 쪽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가정 하나하나에는 실현될 수도 있고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확률이 모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현상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이 진실일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레프 톨스토이의 대표작 안나 카레니나의 주인공 안나는 브론스키를 사랑하면서도 그의 행동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가정을 하고 복잡한 상황을 상상하며 몸과 마음이 병들어갑니다. 마차에 탄 영애에게 인사할 때도 브론스키가 영애를 마음에 들어해서 웃는다고 생각합니다. 영애가 온 이유도 브론스키의 어머니가 브론스키와 영애를 이어주기 위해서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브론스키가 카레닌에게서 온 정보를 자신에게 보여주지 않은 이유도 브론스키의 마음이 떠나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가정의 수가 많아지면서 모든 가설과 가정이 뒤죽박죽 섞이게 되고 안나는 혼란에 빠집니다. 결국 엉뚱한 결론에 다다르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만약 안나가 오컴의 면도날을 잘 사용했다면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불확실한 가정 대신 단순한 것을 고르는 지혜. 우리 머릿속이 복잡한 이유는 어쩌면 너무 많은 가정을 담고 있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필요할지도 몰라. 이게 있으면 행복할지도 몰라. 이것만 없어지면 나아질지도 몰라. 이런 미련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고 미루어둔 선택들이 쌓여서 복잡해진 건 아닐까요? 또는 만약에 어쩌면이라는 무수한 가정으로 이도저도 못하고 속이 복잡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엉켜서 복잡해 보이기 시작할 때면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급한가? 내가 꼭 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을 통해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 일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가설들에서 질문에 따라 논리적이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면 생각보다 단순한 몇 개의 문제로 추려지곤 합니다. 다음으로는 반드시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문제를 줄이고 한 번에 하나씩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복잡했던 머릿속을 환하게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에 복잡한 문제들은 계속 생기겠지만 이제는 문제들이 몰려올 때를 겁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유의 면도날로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고 몸통만 남기는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어떤 가설이 있다면 가정이 가장 적은 것을 채택하라는 윌리엄의 조언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네요. 물론 단순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잡함으로 둘러싸여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또는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려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오컴의 면도날을 사용해서 불확실한 가정들을 제거해보는 방법을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혜롭게 나이 들고 싶다면 보부아르와 노년.
몇 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늙었는가가 중요하다. 줄스 레나드. 20세기 문학자이자 실존주의 철학자인 시몬 드 보부아르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자신을 바라보는 낯선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미래로 질주하는 급진적인 삶을 살았던 보부아르가 어느 날 문득 노년과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지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은 노화와 마주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평화롭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고와도 같은 순간입니다. 보부아르는 죽음 이후에 어떠한 것도 없다고 확신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별개로 노화의 과정은 두려워했습니다. 급진적 페미니스트이자 영웅이었던 보부아르는 자신의 노년을 거부하고 싸우며 평화롭게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도 자신이 노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보부아르는 1929년에는 21세라는 최연소 나이로 철학 교수 자격시험에 합격했고 자신의 손으로 역사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철학자 사르트르와 결혼했습니다. 철학에서는 이러한 사회 참여를 앙가주망이라고 부릅니다. 앙가주망은 약속, 책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무엇인가에 연루되어 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르트르는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에 구속되는 것이지만 그 사회를 바꾸는 것도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합니다. 보부아르는 이러한 앙가주망을 지지했고 이를 행동으로 옮겨 사회운동과 시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불의에 대항하고자 노력했고 1970년부터는 프랑스의 여성해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성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보부아르는 노인의 지위가 자신이 주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주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노인의 운명 역시 한 사회의 필요와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자신의 저서 노년에서 늙음이 타인이 내리는 문화 사회적 판결이며 노인은 하나의 인간 존재 그 자체로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노인이 겪고 있는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의미 있는 노년을 위한 준비. 보부아르는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개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경험, 선택,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기대나 외부의 압력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래 모습, 즉 참 자아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노인을 허약하고 의존성이 강하며 가정이나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부아르는 여기에 굴복해 사회가 고정한 노년의 이미지를 연기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 관심, 욕구를 주장하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표현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을 뿐더러 기존의 관심사와 새로운 관심사를 탐색하는 것은 여생을 잘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잘 알고 스스로 진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겪은 성공, 실패, 기쁨, 후회 등을 인정하고 깊이 성찰하면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회고록, 자서전 등을 쓰고 다른 이들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것 또한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자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삶의 부조리와 모순을 인정하라. 보부아르는 동시대를 살았던 문학가이자 철학자 알베르 까미와 마찬가지로
삶의 부조리에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부조리란 삶이 이치에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한계 상황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삶이 부조리하다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보부아르는 노아에 직면할 때 삶의 부조리와 모순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합리적이지 않거나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부조리를 인식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보부아르는 삶의 부조리를 인식해야 자유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삶의 본질적인 비합리성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노년을 맞이할 감정의 갑옷을 입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나이가 들면 수용의 방향으로 중심을 이동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용은 체념과 다릅니다. 체념은 수용을 가장한 수동적 저항입니다. 그러나 수용은 삶의 모든 측면이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지 삶의 주도권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에는 정해진 것이 없기에 자신의 인생에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기대나 연령의 한계와 상관없이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변화는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한계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실존적 자유는 이러한 한계에 의해 손상되지 않습니다. 보부아르가 말하는 자유는 자신의 관점, 사고, 태도를 결정할 자유입니다. 신체는 늙어가지만 정신은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반응하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유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보부아르는 개인의 자유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노년기에도 당연히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에 따르는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사회적 한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선택하고 그 선택을 책임지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의 손을 떠난 시간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당신이 서 있는 오늘이라는 정원을 가꾸는 데 집중해 보면 어떨까요? 지나간 과거를 받아들인 당신의 정원은 고통, 후회, 절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대신 희망, 즐거움, 좋은 관계와 같은 긍정적인 것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드리워진 채로 말입니다. 행복 전문가의 통찰. 나는 몇 해 전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의 저자인 노인학자 칼 필레머를 인터뷰했다. 그는 70대, 80대 또는 그 이상의 나이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를 접했다. 이것이 그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저는 노인들을 계속 만났어요. 그들 중 상당수는 사랑하는 이를 이미 잃었고 엄청난 시련을 겪었으며 심각한 건강 문제까지 있었죠. 그래도 그들은 행복과 성취감을 느끼면서 마음속 깊이 삶을 즐기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하는 물음표가 생겼죠. 그러던 어느 날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어쩌면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행복한 삶의 방법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지 모른다. 행복한 삶을 사는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주장할 수 있는 인구 집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노인일 것이다. 그런데 노인들이
젊은 세대에게 어떤 실제적인 조언들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때까지 수행된 적이 없는 것 같았다. 이를 계기로 필레몬은 노인들의 실천적 지혜를 찾는 7년간의 탐구를 시작했다. 오랜 탐구 결과 노인들에게서 그가 얻은 첫 번째 교훈은 인생이 짧다는 것이었다. 응답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삶이 한순간처럼 지나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젊은이들에게 인생이 짧다고 말할 때 노인들은 암울하거나 비관적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더 나은 결정을 북돋는 시각을, 즉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시각을 제시하고 싶어 했다. 한 노인은 필레머에게 만약 내가 60대가 아닌 30대의 일을 깨달았다면 삶을 즐길 시간이 훨씬 더 많았겠지요 라고 했다. 미래 나의 성찰력을 현재 나의 예지력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간은 삶의 궁극적인 통화다. 지구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짧은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희소자원을 관리하는 일과 같다. 둘 다 현명하게, 즉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레머가 인터뷰한 사람들의 시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었다. 소중한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바로 하라. 그것이 고맙다는 말이든 용서해달라는 말이든 아니면 그저 질문이든 상관없다. 자녀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라.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값비싼 물건을 기다리지 말고 일상의 기쁨을 만끽하라. 좋아하는 일을 하라. 배우자는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골라라. 필레머에게 노인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흥미롭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위 사람들만큼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상 수입을 토대로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면 노인들이 가장 후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걱정한 것이었다. 걱정은 삶을 낭비하는 겁니다. 라고 한 응답자는 말했다. 앞서 소개한 것들은 필레머가 어려운 시기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법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라고 묘사한 사람들이 얻은 중요한 통찰이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통찰이 또 하나 있었다. 필레머는 한 인터뷰 대상자에게 그녀가 느끼는 행복의 원천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곰곰이 생각하던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89년을 살면서 나는 행복이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필레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노인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행복에 대한 내적 태도의 핵심적인 차이를 구별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행복할 수 있는 태도 말이에요. 행복은 외부 사태에 따라 달라지는 수동적 조건이 아니고 그저 행복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은 기질이나 성격의 결과도 아닙니다.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오히려 관점의 의식적 전환이었습니다. 매일 비관보다는 낙관을, 절망보다는 희망을 선택하는 전환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 외적인 일로 괴로울 때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당신은 이를 당장 없애버릴 수 있다.
이 통찰의 함의는 매우 극적이다. 이제 행복은 우리가 논의했던 다른 결정들과 연속선상에 놓인다. 상상해보라. 개인의 삶과 경력을 구성하는 온갖 결정들은 결국 행복을 위한 단 하나의 포괄적 결정의 문제가 된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추구할지 결정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우선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 및 기타 자원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위해 쏟기로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노인들의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통찰을, 행복의 전문가들처럼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볼 수 있는 통찰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바로 이를 위한 고대 기법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러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세네카는 말했다. 마치 인생의 끝에 도달한 것처럼 마음의 준비를 하자.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자.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상기하라. 사고 실험을 해보자. 마음을 비우고 당신이 80살이 되어 인생의 끝에 다가가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어쩌면 몇 년, 아니 겨우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아름다운 가을날 강이 내려다 보이는 공원 벤치에 앉아있다.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다니는 소리, 강물이 흐르는 소리, 낙엽이 부드럽게 구르는 소리가 들린다. 부모가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지나간다. 원하는 만큼 그대로 있어라.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제 마음속 깊이 생각해보라. 상상 속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누가 보이는가? 당신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느끼는가? 당신이 이룬 것들은 무엇인가? 당신이 가진 재산은 무엇인가?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당신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또 하찮게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소중한 추억은 무엇인가?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 친구들은 당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가? 가족은 어떤가? 우리의 시각을 인생의 끝으로 옮기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와닿기 시작한다. 그러면 더 현명해질 수 있다. 인생의 끝에 다다른 시각으로 현재를 돌아보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주의를 끄는 두려움과 욕망이 옆으로 밀려나고 인생 전반에 더욱 중요한 것들을 위한 공간이 열린다. 스티브 잡스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야말로 살면서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때 도움이 되는 중요한 도구다. 죽음 앞에서는 거의 모든 것, 즉 외부의 온갖 기대와 자부심, 곤란한 상황이나 실패에 대한 갖가지 두려움 등이 사그라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이다. 내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이야말로 무엇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 마음의 덫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같이 시각을 전환하면 미래 나의 성찰력이 현재 나의 예지력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우리에겐 미래를 탐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도가 생긴다. 이렇게 삶을 바라보면 현재 내 삶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최종 목적지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인다. 그게 보인다면 좋은 것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 제 길로 돌아가는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가 분명해지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묻게 된다.
나는 내 한정된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스티브 잡스에게는 매일 이루어지는 루틴이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고 한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내가 할 일을 정말로 원할까? 이 질문에 대해 며칠간 연속해서 아니라는 답변이 나오면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언제부턴가 나도 이런 루틴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루틴이 결국 나로 하여금 정보기관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살다 보면 굳은 날도 있게 마련이지만 잡스의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변이 매일 또는 매주 아니라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다. 이러한 사고 실험을 하면 자신의 인간관계와 얽힌 추억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이다. 어쩌면 동반자와 함께 소파에 앉아 울었거나 낭만적인 주말을 보냈거나 둘이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닐던 때일 수도 있다. 어쩌면 결혼식 때일 수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 순수한 기쁨을 만끽했던 때일 수도 있다. 어쩌면 친구를 위해 함께 했거나 친구가 나를 위해 함께 했던 때일 수도 있다. 또는 후회스러운 일들, 잡을 수 있었는데 잡지 못한 기회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도 있다. 좇지 않은 꿈, 시작하지 못한 사업, 아깝게 놓친 사랑, 가지 못한 여행지, 혹여 피해를 볼까봐 두려워서 참았던 일, 바보처럼 보일까 싶어 시도하지 못했던 일 등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아마존 회장 제프 베이조스도 이와 비슷한 사고 실험을 이용한다고 했다. 저는 8살이 된 제 모습을 떠올려 보았어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했죠. 좋아, 이제 내 삶을 돌아보자.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80세가 되었을 때 이것을 후회하진 않을 것 같았죠. 정말로 대단한 것이 될 거라 예상했던 인터넷이라는 세계에 뛰어든 일도 후회하진 않을 겁니다. 심지어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매일 생각나서 괴로울 것이라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니 결정하기가 너무 쉬웠죠. 인간은 한 것보다 하지 않은 것을 더 후회한다. 시도와 실패의 고통이 극심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로 인한 고통은 생각보다 금세 사라진다. 반면 시도하지 못한 일에 대한 고통은 덜 강렬하긴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소유 자체는 덜 중요해지고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이런 사고 연습을 하면서 본인의 집을 투자 대상으로 떠올린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집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면 아마도 인간관계와 추억의 맥락 속에서였을 것이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 웃음, 눈물, 파티, 배우자와 종일 침대에서 뒹굴던 시간, 보드게임 시합, 매년 아이들이 얼마나 컸는지를 기록해둔 표시 등 인생 끝에 다다른 사고 연습을 하면서 출퇴근하던 시간과 그때 들었던 팟캐스트나 오디오북을 떠올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가족이나 친구와 나눴던 대화나 평소 쓰고 싶던 책을 집필하며 보낸 시간 등이 떠오를 것이다. 어쩌면 자신이 되고자 했던 모습에 미치지 못하게 행동했던 때가 떠오를 수도 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부적절한 이메일을 보냈을 때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리를 질렀을 때일 수도 있다.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혹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저 상대의 반응을 떠보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었던 때일 수도 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본인 일에만 정신이 팔려 요청을 외면했던 때일 수도 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도시, 국가 또는 세계에 자신이 미친 영향에 대해 또는 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 떠올릴 수도 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다. 나는 80살, 90살 또는 100세까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을 만큼 나 자신을 건강하게 돌보았는가? 승진이나 내 집 마련처럼 우리가 중대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보다 당시에는 중요해 보이지 않았던 사소한 순간들의 누적이 삶의 만족을 위해서는 더 중요하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볼 때 큰 상을 받는 것보다 일상의 순간이 더 중요하다. 크고 밝은 조명보다 작은 기쁨이 더 밝게 빛난다.